제 채널 영상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입니다. 현재 디파이 시장의 총 예치 자산은 약 1,500억 달러, 하나로 약 210조 원에 달합니다. 전통은행의 역사와는 비교조차 안 되는 몇 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 서비스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맡기고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시장을 이렇게 빠르게 키워왔을까요?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체감할 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디파이의 본질은 결국 단순합니다. 바로 사람들의 지갑을 불려주는 돈이에요. 방식은 익숙합니다.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는 거죠. 그런데 시중은행보다 이자를 훨씬 많이 줍니다. 같은 돈을 넣어도 돌아오는 게 훨씬 크다는 얘기예요. 이거 혹시 폰지 사기 아니야?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는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시장과 브랜드라는 점입니다. 시장이 자리를 잡으려면 유동성이 필요합니다. 돈이 많이 흘러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돈이 많이 들어올 때까지는 혜택을 크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이자를 제공합니다. 마치 동네에 새 음식점이 생기면 손님을 끌기 위해 할인이나 서비스를 크게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일부 프로젝트는 아예 투자받은 돈으로 이자를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디파이 플랫폼들은 자체 코인을 발행해 보상으로 얹어줍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단순한 예금이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금이자 플러스 코인 인센티브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중간다리가 없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간다리란 시중은행을 말합니다. 은행은 있어 보이려면 건물도 있어야 하고 직원도 둬야 하고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이 엄청납니다. 하지만 디파이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스마트 컨트랙트, 즉 컴퓨터 코드가 대신 알아서 굴러갑니다. 이걸 무신뢰라고 부르는데 굳이 믿지 않아도 시스템이 작동하게끔 설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운영비가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은행처럼 계좌를 동결한다든지 내 돈을 마음대로 통제하는 중앙주체도 사라집니다. 내 돈을 내가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는 맡길 수 있는 자산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은행은 법정화폐나 부동산 정도만 다루지만 디파이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코인을 맡기고 빌릴 수 있습니다. 디파이를 하려면 블록체인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블록체인에서 쓰이는 화폐는 코인이니까요. 심지어 법정화폐조차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히 은행의 예금만 구현하려 해도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비트코인도 예치해볼까? 이더리움도 가능하네? 이런 식으로 코인 시장 자체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새로운 코인들이 계속 등장하고 수익률 높은 자산도 편입되면서 자연스럽게 코인 시장으로 돈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치해두어야 하다 보니 코인을 장기적으로 보유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자산이 과연 금융활동에 적합한가, 믿을 수 있는가를 평가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블록체인과 코인에 대한 신뢰도도 쌓이게 됩니다. 아직 감이 잘 안 오죠? 이 시장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디파이 시장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도 있고 큰 돈을 굴리고 싶은 기관 투자자도 있죠. 그 다음은 커스터디, 즉 중간에 대신해주는 애들이 있습니다. 야, 이거 디파이 직접 하기는 어렵다 하는 분들 많잖아요. 아예 몰라서 못하는 사람, 알지만 귀찮아서 안 하는 사람, 혹은 각 플랫폼의 이자율을 일일이 비교하기엔 엄두가 안 나는 사람들, 이럴 때 등장하는 게 주로 중앙화 거래소입니다. 바이낸스, 업비트 같은 곳이죠. 이들은 자산을 모아서 대신 굴려주고 사용자에게 나눠주고 남는 건 자기들이 챙깁니다. 그 다음 단계가 플랫폼입니다. 여기가 바로 은행 같은 역할을 합니다. 유니스왑, 아베, 에테나, 몰포 같은 곳이 대표적이죠. 사용자는 이 플랫폼에 돈을 맡기고 플랫폼은 각기 다른 코인과 이자율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더 매력적인 이자율이나 다른 금융 조건을 만들기 위해 생태계 다양한 플레이어들과 협업을 합니다. 그럼 실제로 돈을 굴리는 건 누굴까요? 자산운용팀, 마켓메이커, 시중은행 같은 애들이죠. 은행 본사 투자팀을 떠올리면 쉽습니다. 바네크, 건틀렛, 킬른 같은 회사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주로 퀀트 출신이고 돈을 굴려서 수익률의 일부를 커미션으로 가져갑니다. 잠깐, 스마트 컨트랙트가 다 자동으로 해준다면서요? 맞습니다. 자동화된 건 예치와 이자 지급 같은 기본 기능이에요. 하지만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지는 아직 사람이 해야 합니다. 자율주행차가 있어도 운전대는 사람이 잡아야 하잖아요. 물론 요즘은 AI, 퀀트, 크립토가 융합되는 프로젝트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현실적으로 자산운용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블록체인만 붙이면 되겠네 하고 블록체인 쪽은 우리도 자산운용 전문팀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서로 손을 잡습니다. 이 과정에서 블랙록의 빌드 펀드 같은 사례가 나오는 거죠. 또 온도 파이낸스처럼 플랫폼과 운용을 동시에 하려는 프로젝트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궁금증이 생기죠. 플랫폼들은 왜 코인을 발행할까? 유니스왑은 유니스왑 코인, 아베는 아베 코인, 에테나는 에테나 코인처럼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결국 플랫폼 경쟁이거든요. 이동통신사가 고객 유치를 위해 각종 혜택을 주듯 디파이 플랫폼도 우리 플랫폼 쓰면 코인도 드려요, 우리 코인으로 예치하면 이자도 드려요 하는 식으로 유인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자 농사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쉽게 말해 어느 플랫폼이 이자를 더 많이 주고 코인을 더 많이 뿌리느냐를 비교해가며 자산을 옮겨 다니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제 왜 사람들이 디파이에 열광하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코인들의 가격도 함께 오릅니다. 예치할 때 이 코인을 사용하면 이자가 더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코인을 사게 되면서 수요가 늘고 결국 가격이 오르는 구조죠. 그럼 플랫폼은 뭘로 먹고 살까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블록체인 수수료입니다. 예치하거나 인출할 때 발생하는 그 수수료, 플랫폼이 그대로 가져갑니다. 둘째는 대출 이자입니다. 예치자는 이자를 받지만 반대로 돈을 빌리는 사람은 이자를 내야 하죠. 은행이랑 똑같은 구조입니다. 세 번째는 자체 코인 가격입니다. 플랫폼이 발행한 코인의 가치가 올라갈수록 그게 곧 회사의 자산이 되고 기업 가치로 이어집니다. 마지막
마지막으로 자산운용 수익입니다. 온도 파이낸스나 스카이 프로토콜 같은 일부 플랫폼은 단순히 예치 대출만 중개하는 게 아니라 직접 자산을 운용합니다. 예를 들어 모인 자산을 미국 국채나 채권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고 그중 일부는 예치자에게 이자로 주고 또 일부는 자산운용 파트너와 나누고 남은 이익을 플랫폼이 가져가는 구조죠. 결국 디파이 시장은 사용자, 커스터디, 플랫폼, 자산운용팀으로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각자 이익을 챙기면서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디파이, 겉으로 보면 멋져 보이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결코 쉽지 않은 벽들이 있습니다. 일단 서비스를 쓰려면 지갑부터 막힙니다. 메타마스크 설치하고 프라이빗 키 따로 보관하고 가스비까지 계산해야 하죠. 은행 앱처럼 몇 번만 누르면 끝나는 게 아니라 작은 실수 하나 해도 돈을 날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설령 이 과정을 다 거쳐 돈을 맡겼다 해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수억 달러 규모 해킹 뉴스가 심심치 않게 터지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2025년 5월에 있었던 세투스 해킹입니다. 단 15분 만에 약 2억 2천만 달러가 증발했죠.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의 허점을 파고든 공격이었는데 다행히 일부 자산은 얼려서 돌려줄 수 있었지만 그 사이 시장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변동성 문제도 있습니다. 중앙화 거래소는 사고 파는 사람이 많아서 웬만한 거래에도 가격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탈중앙 거래소는 상대적으로 거래가 적고 돈이 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큰손 투자자가 한 번만 움직여도 가격이 크게 출렁이고 자금이 빠져나가면 일반 투자자는 감당하기 힘든 손실을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규제의 불확실성도 큰 리스크입니다. 오늘은 괜찮다 해도 내일 아침 뉴스에서 불법 증권 거래라는 딱지가 붙을 수 있는 시장이니까요. 그 사이 경쟁자들은 훨씬 빠르게 움직입니다.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같은 중앙화 거래소는 버튼 몇 번만 누르면 되는 상품을 더 쉽게 제공합니다. 심지어 블랙록 같은 전통 금융사도 블록체인 기반 펀드를 내놓으면서 디파이가 노리고 있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욕구라는 건 늘 새로운 방식으로 충족돼 왔습니다. 가보고 싶다, 사보고 싶다, 먹어보고 싶다. 예전에는 직접 움직여야 했지만 지금은 AR, VR, 유튜브로도 어느 정도 채워지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돈, 누가 대신 잘 굴려줬으면 좋겠다. 이 욕망을 이제는 사람 개입 없이 코드와 시스템만으로 채워주는 게 바로 디파이입니다. 이더리움 창립자 비탈릭 부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파이는 열려있다. 누구나 어디서나 누구의 허락 없이 금융을 접할 수 있다. 10년 뒤 여러분의 자산은 은행 금고에 있을까요? 아니면 블록체인 속 지갑에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